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시각, 10개의 의견이, 또 100명이 모이면 서로 다른 100개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생깁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처한 현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문을 공부했어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분석의 틀을 가지고 평론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박종진의 캐도남마에 많은 평론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중립적으로 말해달라 저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립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누가 보기에 따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들은 자기 소신대로 각기 다른 분석의 틀로 자유롭게 발언하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중간에서 저희 캐도남마가 심판 노릇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촌철살인, 보수 검객, 둔도 검객이라고 말씀하시는 전원책 변호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뭐 각기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가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은 하나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의와 진실에서 벗어난 그리고 그 투명하지 못한 말들은 비도덕적인 말들입니다. 그건 다른 목적을 가슴에 숨기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진실의 평론가 전원책 변호사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아니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다 이제 친박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서서히 이제 다 친박 일색으로 다 색칠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예상했던 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 물샐 틈 없는 진용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한구, 진영 이 런닝메이트 두 분께서 그 소위 쇄신파를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그런데 이제 이주영 그 후보에게 갔던 표가 마지막에 이제 친박이 어떠거라 이래서 한꺼번에 몰려갔다, 역전승이다 이러는데 안경필 의원이 1등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짚어보자면 이 언론에서는 지금 3대7 이러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2대8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박과 친박의 그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대9쯤 되는 것으로 보여요. 친박이 9.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를 그 지지하는 김문수를 따르는 그런 의원 뭐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지금 현역으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19대가 안 열렸으니까 현역으로서는 차명진, 임혜규, 김용태 의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사철 의원 또 그리고 그 안효대 의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조호 의원은 진수 의원, 권태기 의원 이런데 대부분 이제 19대에는 거의 다 모습을 다 감췄죠. 그런데 이 친박으로 다 새누리당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친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언론에서도 이미 뭐 어느 언론은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도 한 5개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선 신박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주리 야박하던 분들, 낮에는 친이계, 밤에는 친박계 하던 분들, 혹은 그 구중 신박하는 분들, 입으로는 중립이고 마음속으로는 친박인 분들. 이제 그분들을 신박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실자. 새로운 이제 커밍아웃해서 친박계가 되신 분들이죠. 이 황무여 뭐 지금 대표 경선 나가신 분이고 또 이주영 의원 그리고 김세인 의원 이분은 뭐 젊은 재선 의원입니다. 또 그리고 낙선은 했지만은 권정세 전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또 경박이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이 새롭게 박근혜 진영에 가담을 하신 분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그리고 강석훈 의원 이번에 강남에서 당선되신 분이죠. 또 그리고 안중범 의원, 이종훈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그 모토로 해서 새롭게 박근혜 진영에 가담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박근혜 의원의 정책을 그 과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당히 이제 보내는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또
구박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박근혜 지지 세력이죠. 네, 일편단심. 이분들은 많죠. 네. 유승민 의원, 유승복 의원, 이한구 의원, 또 그리고 강창희 이번에 그 당선되신 분, 또 최경환 의원, 뭐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다는 분이죠.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박근혜 후보와 거리가 멀어졌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복박이 있습니다. 탈박을 하신 분들이 다시 되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진영 의원도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진영 의원이 이제 정식위 의장이 됐는데 선거 하루 전날 그 용산을 그 박근혜 의원께서 방문을 했다. 네. 이래서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의 주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위한 1인 정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박이 있습니다. 이제 원로 친박들입니다. 노박하는 분들은 안병훈 지금 기파랑아마 그 대표이실 겁니다. 전에 그 대선 캠프 때 좌장을 지내신 분이고, 또 그리고 최병열 전 대표, 또 서청원 전 의원, 김용환 전 의원, 현경대 전 의원, 그리고 한승희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언론에서는 또 노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와 가까운 분들로 일색으로 돼가 있으니까 이 안을 다시 개파로 나누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개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이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권력 다툼입니다. 이 친박도 결국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참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과거에 제가 정치 비평을 한 3, 4년 전에 할 때만 하더라도 주리 야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이랬는데, 낮에는 친이계, 밤에는 친박이죠. 주리 야박. 부중 친박이죠. 중립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미래 권력입니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번에 다 살아남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고, 이 주리 야리 하신 분들은 다 쫓겨나 버렸죠. 아, 주리 야리. 주간에도 친이계, 밤에도 반박을 하신 분들은 다 쫓겨난 셈이 됐죠. 네. 지금 그 친박, 아까 지금 뭐 구박, 복박, 뭐 친박, 친박, 신신박 뭐 여러 가지 많이 언론에서는 또 더 세부로 해서 신신박으로도 나누고, 또 구박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실세라고 부르는 분들을 신박으로 표현을 하는 언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여당의 그 당 지도부가 모두 친박으로 색칠이 되는 게 과연 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관심이 지금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친박 일색으로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상돈 전 비대위원이 얘기를 했죠. 이제 비대위가 해체됐으니까 전 비대위원이 되는데요. 이 1%, 2% 지지를 가지신 분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 대선 과정을 휘하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이 경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이제 드라마가 안 생깁니다.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에 최병일 후보라든지 이부영 후보가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전 국민이 그게 흥미를 아무도 안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노무현 후보를 탄생시킨 민주당 쪽은 주말 드라마가 매일 펼쳐졌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만약에 생긴다면 새누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또 혹은 정몽준 후보, 이제는 후보라고 붙여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다들 대선 출마 의사를 표시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재호 후보, 또 임태희 후보,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 의원은 킹메이커 역할에 머물러라, 더 나서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유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 근데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급작스럽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만, 유신 가지고 막 공격을 받고 있죠. 비박 후보들로부터. 정몽준 의원만 하더라도 유신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의원 또 대를 이어서 세습 권력은 이건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다, 통합이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임태희 전 실장이 한 얘기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영남, 그리고 소위 보수층, 호남, 소위 진보층,
이런 층들로 나뉘어서 계속 싸워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고 이 한쪽에 유신이 부활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신은 일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신이라는 게 10월 유신이라는 것이 1972년이었죠. 쉽게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헌정을 중단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쿠데타죠. 그래서 이 국회만 하더라도 3분의 1을 유증회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증회 의원들은 대통령이 전부 다 지명을 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도 안정권을 유지를 했고 또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소위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육관 선거의 이제 시작이었죠. 네. 그런데 이 유신 헌법을 돌아가신 그 갈봉건 전 교수 그리고 한태현 전 교수 이 두 분께서 이 유신헌법을 기초를 했다 이래서 우리 그 법학계에서도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은 사실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대의 정치 자체를 와해를 시키는 쉽게 말하면 독재 정치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에 하나의 기둥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대의제도 자체의 기본 틀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독재를 위한 헌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으로서 이 잘못된 헌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이 아니라고 봐야 됐죠. 헌법을 가져야만 현대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절은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이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참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의원 당선자죠. 이분은 왜 본의 아닌 피해 이 정도에서 그치느냐. 본질을 사과를 하고 잘못을 시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3월 14일 날 바로 이튿날 한 것인데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은 문명국가에서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따님이 사과를 한다라든가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런 유신헌법에 대한 태도는 사실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밝히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죠. 이건 바로 국가 지도자의 자질 문제거든요. 우리 민주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쉽게 말하면 유신헌법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민주적 지도자로서 의심받게 될 것이고 또 유신헌법을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박정희라는 엄청난 후광이 있는 반면에 또 그와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함께 따라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 그늘을 어떻게 지워가느냐 여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조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에 따라서 나는 대통령직을 1년 단축해서 3년만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제가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한때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도입니다. 여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정계를 은퇴하신 조순영 의원 같으신 분은 우리가 5년 단임제 이것도 장점이 많은 제도니까 최소한 앞으로 몇 기를 더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 이 5년 단임제가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오더라. 이거 피치 못할 문제다. 그리고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대부분의 정부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이 단순히 부도덕하고 부패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5년 단임제의 영향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 5년 딱 정해진 기간 안에 재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려 하고 무엇인가 일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서둔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은 이 5년 안에 할 수가 없으니까 팽개쳐버리고
필요 없는 일은 이 업적과 상관이 있으면 강제로 밀어붙여버리고 하는 그런 한 폐단이 나오더라. 그래서 5년 단임제의 폐단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년 중임제가 이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이죠. 그리고 레임덕이 비교적 덜한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을 해서 한 나라를 제대로 계획을 하고 틀을 바로잡으려면 임기 5년은 거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부족합니다. 물론 5년 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둔 그 지도자도 있는데, 예컨대 대처 같은 경우는 마가리트 처치에서는 11년을 총리로서 봉직을 했죠. 아드나워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14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만 하더라도 8년을 하면서 바로 동구권 체제를 와해를 시킨 그러한 그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래서 그 한 지도자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려면 5년은 분명히 부족해 보이고 네. 지금처럼 우리가 5년 단임제를 해서 레임덕이 오는 뒤 2년을 빼면 3년 정도의 어떤 그 힘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죠. 네. 3년은 신공항을 하나 만들려 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하나 딱 걸려도 5년 이상 걸리고요. 네. 제도를 하나 새롭게 해서 정착을 시키려 해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중임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제도는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독재로 흐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또 있는 겁니다. 네. 탈진을 해보면 또 대보고 싶어지거든요. 네. 비박주자들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 도토리 키재기 비슷해서 그런데 지금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장점들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김문수 의원만 하더라도 민주화 경력에다가 또 그리고 산업화에까지 그 찬성을 그 하는 성장주의자이고 또 이재호 의원만 하더라도 그 대단한 투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이죠. 정몽준 의원은 이번에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하신 말씀이 이 통합을 얘기를 하고 빈부격차를 자기가 아니면 줄이기 힘들다. 물론 정몽준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이 재벌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책임자일 수는 있겠죠. 재벌이 스스로 재벌을 계획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아무도 못 말릴 겁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건 다른 대기업 집단이 크게 반발하지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몽준 의원은 또 다른 경쟁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만 하더라도 한때 과거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또 갖고 있는 폭넓은 시각도 만만치 않은 그런 장점에 속합니다. 이래서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그리고 이 정운찬, 장외에 계시는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로 연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그런 시점을 6월에서 7월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또 가능하겠느냐 하는 또 비판은 또 있거든요. 네. 지금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런 이것만으로 연대가 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이 정책의 어떤 그 일치, 정책의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연대이고요. 지금처럼 단순히 후보자를 뽑는 그것 하나만으로 무엇이 연대가 될 것이냐. 결국은 연대가 성립이 되면 그 새누리 쪽에도 새누리 쪽에도 새로운 이제 드라마가 형성이 되겠죠. 네. 이 만약에 연대가 성립돼서 이쪽에 반박으로서 단일 후보가 탄생을 한다면 이건 박근혜로서도 아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경선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하고요. 예. 통합진보당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난리죠. 통합진보당이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날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은 문자 그대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통합진보당이 제가 먼저 이 보수 농객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북, 친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중정당으로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점을 판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유시민 대표라든지 심상정 대표는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은 바로 이 종북 문제 때문에 민노당을 탈당을 해서 그 진보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노당의 파워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지금 통합진보당의 55%의 그 당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이 그 민노당 세력은 대부분 소위 주사파라고 불리는 종북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분들이죠. 의심이 아니라 있죠. 예,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분들인데 태극기의 경례를 거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애국가를 회의할 때 안 부르고요. 예,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김정은 이런 사진을 붙여놓고 묵념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이면 안 되죠. 문제는 이 이정희 대표 같은 분이 이번에 그 전국 운영위 의장을 사표를 냈다가 다시 그 철회를 했거든요. 이 지난번에 회의할 때는 23시간을 필리버스터로 버틴 분입니다. 얼마나 네. 대단합니까? 네, 똑똑한 분이죠.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24시간이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자기 당권파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데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들입니다. 뭔가 하면 패권을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어떤 이 정치 체제, 기존으로 뽑는 국회의원 제도,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이 하는 정치가 전부 다 엉터리고 가짜라는 겁니다. 이 지배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들이 대표가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니까 이 우리가 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시가 예, 안 되는 예, 거죠. 절차와 과정보다는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데니까요. 그것이 이미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의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 팜플렛 제목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팜플렛인데 그 레닌이 정답을 적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네. 그러한 패권주의가 아직까지 민노당을 거쳐서 통합진보당에 있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죠. 하루빨리 종북과 친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좌파 정당으로 성장을 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대로 된 진보 정당으로 네,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이번에 실망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정치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뭐 해외 유람권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뭐 할 말이 하나 두 개겠습니까? 낙선된 분들 지금 해외에 많이 가 계시는데 지금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7개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해외로 가시는데 예컨대 외통위에서는 오스트리아 한인회관 현판식을 하러 그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오스트리아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한인회관 현판식에? 위원장부터 갔다 왔는데 이 한인회관 현판식 하는데 본국의 위원장이 꼭 가셔야 될 문제인지 좀 짚어봐야 되겠고요. 또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안 가도 되죠, 당연히. 카자흐스탄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던 현장을 보러 가겠다.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4분이나 갔어요. 4분이나 카자흐스탄에. 낙선된 부분입니까? 그렇고요. 예윤리 같은 데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하필이면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이 보편적 복지를 널리하다가 또 그리고 재정 문제, 이게 실업금리 이런 걸 많이 주다가 지금 부도 상태죠.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재정 정책을 시찰하겠다는 명목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거 보고 오겠다는 얘기죠. 글쎄요. 잘못된 걸 보고 오는 것보다 잘하는 나라에 가서 재정 정책을 보고 오는 것이 정당한 시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방위 같은 데서는 하필이면 오스트리아, 폴란드 가서 국방 정책을 검토하겠다. 또 더 웃기는 게요. 행안위 같은 데서는 싱가포르에 가서 재외국민투표 현황을 살피겠다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이거 참 정말 난센스 같은 일들이에요. 이 농식품위는 뭐 유일하게 농수품비가 좀 그럴듯한 거기 목표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가서 농식품 관련해서 시찰을 하겠다. 그건 아마 이번에 그 광우병 때문에라도 필요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의원 외교를 한다. 그리고 빽빽한 일정에 전부 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데 낙선한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이분들이 하는 걸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유람입니다. 유람하러 가시는 거지. 절대로 이게 그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나는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는 가서 일주일씩이나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국민 세금으로 전부 다 비행기 1등석 타고 가는데 이런 일들 앞으로 19대에서는 제발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 이번에 또 해외 유람 출장 갔다 와서 또 20대 때 좀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국민 세금을 함부로 생각하는 분들
예컨대 연말 돼서 내년에 또 농담입니다. 또 예상 타야 된다면서 보도 블로그를 필요 없이 들어다 놨다 하는 이런 분들은 네. 공직에서 전부 다 축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이 사람들 명단이요. 좀 크게 좀 보도되고 좀 정신 차려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세금 지금 네, 1등석 그죠? 거기다가 지금 해외 한번 갈 때마다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네,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균형 재정, 쉽게 말하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출이 넘었으면 아주 위험해지고 균형 재정을 이룬다 한다 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 국민 총생산의 6.8%를 네. 우리 국가 채무 이자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죠. 세금 아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 해외 유람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요. 2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연속 당선되신 분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괘씸죄라도 단단히 걸리신 모양인지 아무리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해도요. 민주당에서 도대체 이분은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떤 문제들이 꼬이고 얽혀 있는지 오늘 캐돔남마에서 명쾌하게 좀 끊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유성엽 의원. 네, 60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